여러분은 부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번쩍이는 슈퍼카, 로고가 커다랗게 박힌 명품 가방, 혹은 남을 내려다보는 오만한 시선일까요? 하지만 제가 배운 진짜 부자는 오히려 물 같은 사람입니다. 어디에 담겨도 그 모양에 맞게 녹아들지만 그 깊이는 함부로 가늠할 수 없는 법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당신이 오늘 무심코 지나친 그 평범한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서울 변두리, 낡은 전통시장 입구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금고. 이곳이 제 일터입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시장 상인들이 어김없이 찾아오죠. 생선 비린내가 진하게 배어있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뭉치, 고추장 자국이 묻은 눅눅한 동전 주머니. 저는 그 푼돈들을 정성껏 펴고 셉니다.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MIT에서 금융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여자가 왜 동네 마을 금고에서 동전이나 세고 있느냐고요. 하지만 제게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새벽 4시의 찬바람을 견디며 일궈낸 삶의 무게이자 정직한 땀방울이죠. 창구 밑에는 늘 낡은 에코백이 놓여 있고 제 손목에는 이름 없는 5만 원짜리 시계가 채워져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저는 그저 싹싹하고 성실한 이 대리일 뿐입니다. 제가 퇴근 후 타는 버스가 사실은 제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운수회사의 노선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죠. 가끔 아버지는 전화를 걸어 물으십니다. 이제 그만 사람 공부는 마쳤으니 본사 전략 기획실로 돌아오라고요. 하지만 저는 늘 대답합니다. 아빠, 여기서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조금만 더 배우고 싶다고요. 숫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영하는 법을 마저 깨우치고 싶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결혼을 약속한 남자 태우 씨 때문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부동산 투자자라던 그는 항상 말끝마다 급과 수준을 따지곤 했죠. 어느 날 데이트 중에 그가 제 에코백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더니 테이블 위로 화려한 쇼핑백 하나를 밀어놓더군요. 500만 원이 넘는다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제가 정중히 거절하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 구질구질한 시장 바구니 좀 치우라고요. 곧 부모님을 뵙는 자리인데 자기 체면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랑 수준 안 맞는 사람들이랑 섞여 있으면 너도 딱 그 수준 되는 거야.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건 그의 열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쓴 가면이었을까요? 그는 제가 돈이 없어서 명품을 거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입은 수수한 셔츠가 사실은 최고급 실크라는 것을, 제 안경테가 장인의 수제품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표에만 집착하는 그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관계의 끝을 예감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날 저녁에 온 태우 씨 어머니 박현숙 여사의 문자였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통보하며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더군요. 이서윤 씨, 우리 집안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날은 좀 사람답게 입고 나오길 기대하죠. 마을 금고 직원 티내지 말고 사람답게라니요.
시장에서 땀 흘려번 돈을 예금하러 오는 분들은 사람답지 않은 분들이라는 뜻일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격식이 사람을 차별하는 무기가 되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노라고 말이죠. 저는 조용히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쓰지 않던 단어들을 내뱉었습니다. 이번 주말 상견례에 골든 트러스트의 외동딸로 나가겠다고요. 비서실을 통해 차량을 준비해달라는 제 부탁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지만 이내 제 단호한 의지를 읽으신 듯 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상처가 될지 혹은 가장 통쾌한 복수가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그날 제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이마를 타고 눈가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로 툭, 툭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마지막 인내심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죠. 정적만이 흐르는 특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 방금 전까지 샹들리에 빛을 받아 반짝이던 크리스털 물잔은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담겨 있던 물은 제 얼굴뿐만 아니라 제가 태우 씨에게 가졌던 아주 작은 기대마저 차갑게 적셔버렸습니다. 1시간 전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한 호텔 중 하나였지만 저는 가장 평범한 입구를 통해 들어섰습니다. 제 차림새는 평소처럼 수수했습니다. 로고 하나 보이지 않는 실크 블라우스에 단정한 슬랙스. 하지만 곧이어 나타난 박현숙 여사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는 그야말로 인간 명품 전시장 같더군요. 귀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고 목에는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듯 무거운 진주 목걸이가 여러 겹 걸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입술이 비릿하게 비틀렸습니다. 어머, 이서윤 씨? 오늘 상견례인 거 잊은 거 아니죠? 옷고락서니가 그게 뭐야? 우리 집 가사도우미도 외출할 땐 그것보단 세련되게 입겠네. 태우아, 얘 정말 너랑 결혼할 애 맞니? 어머니, 서윤이가 워낙 검소해서 그래요. 일단 앉으세요. 태우 씨는 제 편을 드는 척하며 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역시 제 차림새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죠.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소위 말하는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숙 여사는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칼날 같은 질문을 제 심장에 꽂았습니다. 그래,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은행 다니신다며? 지점장쯤은 되시나? 아니요, 그냥 은행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은 동네 마을금고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고요. 마을금고? 어머 세상에. 시장통 사람들 동전이나 바꿔주는 거기 말이니? 태우아, 내가 이래서 수준 맞는 집안끼리 만나야 한다고 한 거야. 부동산 사업하는 우리 집안 며느리 자리가 무슨 자선사업소인 줄 아니? 태우 씨의 아버지는 그저 방관했고 태우 씨는 죄 없는 고기를 써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현숙 여사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배경이 겨우 마을금고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어머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요. 시장에서 땀 흘려번 돈을 소중히 관리해 드리는 일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숙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에게 말대꾸는 감히 상상도 못할 모욕이었나 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고 블라우스가 살에 투명하게 달라붙는 그 끔찍한 감촉. 하지만 저를 더 아프게 한 건 그 옆에 있던 태우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왜 그래?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그냥 예하고 들을 것이지. 왜 토를 달아?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어서 내버려둬라.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감히 내 앞에서 직업의 귀천을 노네? 내 분수를 알란 말이야. 분수를. 분수.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저는 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얼굴 그대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현숙 여사의 오만한 눈빛과 태우 씨의 비겁한 표정. 제 인생에서 가장 선명하게 각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분수. 네, 어머님 덕분에 오늘 제 분수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천박한 집안에 제 귀한 인생을 낭비할 뻔했으니까요. 악을 쓰는 현숙 여사를 뒤로하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태우 씨를 보았습니다. 저를 붙잡기는커녕 엄마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그 남자.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거기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뱉었습니다. 태우 씨, 오늘 사준 이 밥값은 제가 계산하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여기서 끝이에요. 아, 어머니. 곧 다시 뵙게 될 거예요. 그때도 지금처럼 당당하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호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젖은 블라우스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온 저를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온 호텔 매니저가 제 앞에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아이고, 이사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왜? 당장 갈아입으실 옷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김 매니저님, 지금 7층 난초실에 있는 손님들 예약 정보,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카드 내역. 전부 비서실로 넘기세요. 아버님께는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차에 올라탄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을 보았습니다. 현숙 여사가 그토록 강조하던 그 분수. 이제 제가 그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줄 차례입니다. 돈으로 쌓은 오만한 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무시한 그 시장통 사람들의 힘이 어떻게 당신들의 목을 조이게 될지 말입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늘한 냉기가 온몸을 감쌌죠. 내일 아침 태우 씨가 받을 첫 번째 전화는 아마 은행에서 걸려온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될 것입니다.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모래 위에 서윤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요.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고
남의 직업을 비하하던 태우 씨 가족이 딱 그랬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성체 같았지만 그 기초는 남의 돈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모래성이었으니까요. 제가 물벼락을 맞으며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아파할 방식으로, 그들이 가장 숭배하는 돈의 이름으로 그 성을 무너뜨려 주겠다는 다짐이었죠. 상견례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마을금고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 위에는 평소 보던 전표 대신 태우 씨 회사의 재무제표와 공시 자료들이 띄워져 있었죠. MIT에서 금융학을 전공하며 제가 배운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 뒤에 숨은 거짓말을 찾아내는 법이었죠. 분석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태우 씨의 사업은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고리로 빌린 돈으로 땅을 사고 그 땅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리는 방식. 금리가 아주 조금만 흔들려도 혹은 대출 연장 한 곳만 막혀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하우스 푸어의 전형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믿었겠지만 제 눈에는 그저 내일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으로 보였습니다. 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태우 씨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강남 빌딩 매입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금으로만 3억 원을 지불했고 이번 주 내로 15억 원의 잔금 대출을 실행해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거래 은행을 포함한 모든 시중은행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신용등급 재산정을 이유로 대출 부결 통보를 보낸 겁니다. 태우 씨는 미친 듯이 은행 지점장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난 건 평소의 친절한 지점장이 아니라 차가운 매뉴얼 뿐이었겠죠. 대한민국 금융권의 거대한 축인 골든 트러스트가 움직이면 바닥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우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 하청업체에도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원청업체들이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 원청업체들은 모두 저희 아버지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이었죠.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마을 금고 창구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의 통장에 찍힌 소중한 5만 원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진짜지만 태우 씨의 통장에 찍힌 수십억은 가짜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금고의 유리문을 거칠게 밀치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태우 씨였습니다. 며칠 전 호텔에서 제게 분수를 알라고 윽박지르던 그 오만한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윤아, 이서윤,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대출이 왜 갑자기 다 막혀? 너 혹시 뭐 하는 거 없어? 태우 씨, 여기는 제 일터예요. 용건이 있으면 번호표부터 뽑으시죠. 지금 번호표가 문제야? 나 지금 3억 날리게 생겼어. 그거 못 내면 우리 집 길거리로 나앉는다고. 그는 제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객장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아주 차갑게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3억이요? 아, 그 강남 빌딩 말씀이시구나. 무리한 레버리지는 결국 독이 된다고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 마을 금고 다니잖아. 여기 너네 지점장이랑 친하잖아.
여기서라도 대출 좀 빼줘. 너 대리니까 어떻게 안 돼? 제발 살려줘, 서윤아. 참 우스운 일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통 사람들이나 오는 곳이라며 무시하던 이 작은 마을 금고에 그는 이제 목숨을 구걸하러 왔습니다.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태우 씨, 기억 안 나세요? 시장통 사람들 동전이나 바꿔주는 수준 낮은 곳에서는 태우 씨 같은 대사업가를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제 분수에 무슨 대출 승인권이 있겠어요? 너 설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날 우리 엄마가 물 좀 뿌린 거 가지고 복수라니요. 저는 그저 그가 원하던 대로 그의 수준에 맞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을 불러 그를 끌어내게 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제 이름을 울부짖는 그를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 대신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고작 이 정도의 무너질 성벽을 위해 그들은 그토록 남을 짓밟고 살았던 걸까요? 그가 마을 금고 문 밖으로 쫓겨난 뒤 제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현숙 여사였습니다. 내용은 이전과 180도 달랐습니다. 서윤아, 내가 오해했다. 우리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라는 비굴한 초대였죠. 저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우 씨네 집 아파트 담보대출 채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 그리고 경매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명품 옷과 가방, 그리고 그 오만한 자존심이 경매 딱지와 함께 바닥을 구르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분수의 무게니까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닥쳐올 파멸의 전조일 뿐이죠. 태우 씨의 사업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의 계약금 3억 원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고 집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죠. 사방이 막힌 쥐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건 도망이 아니라 발악입니다. 그리고 그 발악의 화살은 결국 저를 향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 금고 객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찢어 발겨졌습니다. 전신을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박현숙 여사가 들이닥친 겁니다. 그녀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입에선 우아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악다구니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서윤, 이 요망한 년 어디 있어? 내가 우리 아들 앞길 막았지? 내가 뒤에서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은행 대출이 다 막히냐고. 차분하게 일어나며 어머님, 여긴 공공장소입니다. 예의를 지키시죠. 예의? 내까짓게 감히 나한테 예의를 논해? 너 같은 시장통 말단 직원이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무사할 줄 알았어? 오늘 너 끝장내러 왔어. 현숙 여사는 제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내팽개치고 급기야 제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직원들이 당황해 어쩔 줄 모르던 바로 그때 마을 금고 정문 앞에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갖춰 입은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제 아버지가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골든 트러스트 이학준 회장. 대한민국 금융계의 거물이 작은 동네 마을 금고에 나타난 순간
객장의 모든 소음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이사님,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상견례 날 보고하신 건들에 대해 최종 결재가 필요합니다. 이사? 회장님? 태우아, 저 노인이 누구니? 아버지는 현숙 여사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젖은 듯 차가웠던 그날의 기억을 씻어내듯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서윤아, 내 얼굴에 물을 뿌리고 감히 내 딸에게 분수를 알라고 소리친 사람이 저 사람인가 보구나. 골든 트러스트? 설마 서윤 씨가 그 집 외동딸이라고요? 그냥 마을 금고 대리라며. 저는 한 걸음 다가가 현숙 여사의 눈을 똑똑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었죠. 저는 상견례 날 그녀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아주 차갑게 말이죠. 어머님, 이제 누가 진짜 분수에 안 맞는 짓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마을 금고 대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리하는 건 시장 상인들의 돈만이 아니에요. 당신들 같은 가짜 부자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도 바로 제 손안에 있죠. 박현숙 여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입은 화려한 명품 옷들이 무색하게도 그녀의 영혼은 발가벗겨진 것처럼 비참해 보였습니다. 곁에 서 있던 태우 씨는 이미 눈동자가 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무너진 성벽의 파편들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강남 건물의 계약금 3억 원은 몰취되었고 태우 씨의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현숙 여사가 그토록 집착하던 명품 가방들은 압류 딱지가 붙은 채 길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복수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건 그저 그들이 그토록 외치던 분수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선 부가 얼마나 허망한 그림자인지 그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죠. 아수라장이 된 마을 금고를 뒤로하고 저는 아버지의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절규하는 그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배운 사람 공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기분이었거든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의외로 고요합니다. 화려했던 성벽이 무너지고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그제야 땅 밑에 깊게 박혀있던 진실들이 모습을 드러내죠.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끝내니 이제 행복하냐고요. 하지만 제 답은 늘 같습니다.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어질러진 세상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았을 뿐이라고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 뒤편, 좁고 어두운 어느 시장 골목의 작은 분식집. 그곳에 익숙한 뒷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한때 전신을 명품으로 도배하고 타인의 삶을 비웃던 박현숙 여사입니다. 이제 그녀의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 대신 노란 고무줄이 감겨 있고 화려한 반지 대신 주방 세제의 부르튼 손마디가 남았습니다. 아줌마, 단무지 좀 빨리 줘요. 일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굼떠? 네, 지금 가요. 죄송합니다, 손님.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숙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예전의 오만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들 태호 씨는 지방의 물류센터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땀 흘려버는 돈의 무게를 이제야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셈이죠. 비참해 보이나요? 어쩌면 지금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사람다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일상도 조금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태양금융의 전무로서 본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의실에서 수조 원의 자본을 움직이는 결정을 내리지만 제 점심시간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비싼 호텔 요리 대신 마을 금고 시절 단골이었던 시장 할머니네 국밥집을 찾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 전무 왔어? 얼굴 잊어버릴 뻔했네. 여기 고기 좀 더 넣었으니까 든든하게 먹어. 감사해요, 할머니. 역시 이 맛이에요. 세상 어디를 가도 이 국밥 한 그릇보다 따뜻한 건 없더라고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저는 다시금 느낍니다. 숫자로 표시되는 통장 잔고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이 온기가 진짜 자산이라는 것을요. 제가 시장통 작은 마을 금고에서 배운 건 금융공학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진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수천 명의 하객도 없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이죠. 푸른 잔디가 깔린 작은 마당에서 소박한 야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제 곁에 선 남자는 제 배경이나 재산을 모른 채 그저 비 오는 날 시장 할머니께 우산을 씌워주던 제 모습에 반했다고 말해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윤아, 너는 우리 집안의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빛나는 품격을 가졌구나. 라고요. 명품 가방 하나 없어도 비싼 외제차를 타지 않아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제 자신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명품은 로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정중한 배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는 겸손,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나의 분수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 누구도 나의 가치를 가격표로 매길 순 없으니까.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에코백을 맨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품격으로 채워졌나요?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으셨나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당신의 통장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당신만의 품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이다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진짜 명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